커피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김큐님 불러야죠. 앞에 들어간 오프닝이 없어서. 따라다라다다따 따라다다따. 그 요즘에 중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는 그거 들었어요. 맞아. 저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높다고요? 아 잘하시네. 남들이 안 올. 오늘은 저걸로. PD는 이렇게 생으로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방송국에서나 봤지 어디서 봤겠어요. 방송국이 하는 일 중에 좋은 일도 있고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일도 있는데 네. 방송국이 하는 일 중에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고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에 이른바 이제 또라이들을 다 받아준다. 그중에 한 명이 여기 계신 분이라고요? 아 솔직히 그리고 우리도 네. 정상인들은 아니잖아. 김현우 소장님 어디 회사 들어갔으면 회사 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하지. 왜?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왜 이 형은 조직 생활 못할 것 같아. 저 군 생활 잘했어. 아까 대대장님이 문자 주셨잖아요. 군 생활도 병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장교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저희 중대원 소환합니까? 이게 물어봅니까? 저의 군 생활이 어땠었는지? 사칭 어땠는데? 평화로웠죠. 아름다웠습니다. 커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 보이는 중대장이 거예요. 보기엔 중대는 평화로워. 원래 부장님이 볼 때는 우리 부서는 최고지. 뒤에 군인하우스 뒤에 가서 구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일요일에 정말 축구가 하고 싶은 중대장이 가서 얘들아 축구하자. 근데 한 놈도 안 나와.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 민주적이고. 저희 쉬고 싶어요. 그래. 군대 조직에서 오죽했으면 중대장이 축구하자 했는데 부대원들이 안 나와. 오죽했으면. 잘 모르는구만. 중대장이 부를 할 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병장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그러게. 그래서 분대장들을 꼬셨습니다. 축구하자 그러자. 또 결국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들어버렸네. 왜 꼭 이런 남자 몇 명만 모이면 군대 얘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조은하 기자님. 조은하 기자님 마이크 괜찮아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요? 잘 들리세요? 괜찮은가요? 이분은 방송 천재인 게 마이크의 방향과 무관하게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크를 향해서 빨려 들어가더라고 아까. 아까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 방향이 달랐거든 분명히. 그래서 지적을 이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잘 들려. 얘기가 없어서. 잘 들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는 다행이네요. 직진하지 않아요. 조 기자님 목소리는 직진하지 않고 유도탄 같이 삐뚤어졌어요? 마이크를 향해서 들어가. 야, 이것도 신기한 재주다. 소리가 원래 앞으로 가는 건데 이상하네요. 타고난 분. 오늘 이렇게 커피타임에 모신 이유는 이거 그런다고 매일 어제하고 오늘 했다고 커피타임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은 조은하 기자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실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 평소에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IT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 하고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냥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거 뭔지 알아 그러면 모르지. 몰라. 근데 아까 LCD, OLED 같은 경우도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근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애플의 새로운 납품을 늘리게 됐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거의 삼성 것만 쓰다가 이것저것 고르는 바람에 아주 기분 별로 안 좋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안에서도 그동안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싸게 주는 바람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과금 많이 받아가고. 그렇죠. 우리는 딴 데 가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야 형제들끼리 이렇게 비싸게 팔면 안 되지. 이제 그래가지고 싸게 주는 바람에 우리는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성과급도 작고. 그래서 노조도 생기고. 삼성그룹 안에서는 야 이럴 거면 나도 삼성전자 입사했지. 근데 괜히 여기 입사했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꽤 있나 봐요. 오죽하면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라고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에 얼마로 팔 건지는 그걸 전자가 정하라고 할 수도 없고 디스플레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겠네요. 전자가 확실히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는 사람이랑. 네. 파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팔 때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안 사주면은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죠. 사주기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삼성을 바라보고 만들고 있는데 안 사주면은 이거를 다른 뭐 중국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또 싼 가격에 공급을 하니까 위치가 애매해진 거죠.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가 안 만들어주면 어디서 사요?
중국에서 사면 되죠. 별로 안 좋다면서요, 중국.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라는 또 다른 변수도 사실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삼성과 LG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굳이 삼성이 LG의 디스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좀 고민도 해볼 만한 오죽하면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대형과 그리고 중소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형은 TV, 중소형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렇게 양쪽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예 대형 OLED 쪽을 아예 안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OLED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 TV로는. 삼성전자 TV가 맞아요. TV는 OLED TV는 LG 것만 있지. 맞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죽어도 절대로 OLED TV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 예.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의 그 고위 경영들끼리 만나서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오간 것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사다가 삼성전자가 TV를 만들겠다. 이런 협력을 시사하는 그런 논의들을 했었대요. 근데 논의까지만 하고 사실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었는데 약간 좀 흐지부지 됐었다가 올해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매해진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간 역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삼성그룹 안에서 네, 이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지금 LCD는 중국의 경쟁력이 밀려서 작년에 접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QD라는 퀀텀닷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대형 TV 때깔 좋은 건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뭔가 신제품을 내야 되는데. 퀀텀닷은 자꾸 안 따라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LG OLED를 사줬을까? 그런 약간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어제 또 한종희 사장이 절대로 또 OLED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한 번 못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기술 OLED? 예, 그 대형의 가전에 안 하겠다. 뭐 기존에는 3D가 못 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뭐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LG가 OLED를 먼저 개발하기 시작하고 거기 투자하기 시작해서 OLED는 잘 만들죠. 그래서 삼성은 TV OLED 그죠 OLED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이른바 버닝 있다고 맨날 깠잖아요. 버닝 현상이라고 하죠. 맞아. 버닝 현상. 그게 이제 그 유기물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그 우리 저 TV 한쪽에 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항상 MBC, 뭐 CNN 이렇게 항상 거기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CNN 보는 분은 오른쪽 그분의 TV의 오른쪽 위는 항상 CNN으로 빛나는 거예요. 24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의 그 부분이 싹 타기 시작해서 TV를 꺼도 CNN용 TV 남아 있는 메이드 인 CNN. 마치 CNN에서 만든 TV처럼 그런 거가 남죠. 그걸로 깠죠. 그래서 그쵸, 저게 뭐냐 저게. 그걸 이제 삼성전자는 그거 나쁘다고 한 거고 LG는 그거 하나 딱 나쁜데. 그래서 안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삼성이 그거 나쁘니까 안 만든 게 아니라 후발이고. 그렇죠. 일단 LCD라는 기존의 것으로 거기에다가 QD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살짝 덧붙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럴싸한 QLED를 약간 마케팅의 이름이나 다름없는 그런 차원의 TV를 계속 내면서 일단은 TV는 잘 팔았으니까요. 그걸로. QLED가 근데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김현우 소장님 이 부분은 모르는구나. 재밌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제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아니요. 뭘 또 퀴즈? 아니요. 왜 갑자기 OLED가 좋은 거게요? QLED가 좋은 거게요? OLED요. 왜? 답만 맞추면 됐지 그거. 이지선답을 내놓고 주관식도 아니면서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서술형이에요? 왜냐고 한 번에 물어. 왜 좋은 걸까라고 물어보지. QLED가 더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QLED? Q 하면 뭔가 퀄리티 느낌이잖아요. 안 그런가? 그 Q가 퀄리티. L 하면 라지 갖고 좋잖아요. QLED. 원래는 사실 그 QLED가 더 좋은 게 맞긴 맞아요. 용어상으로는 기술적 용어상으로는. 근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마케팅 용어로 이름을 QLED를 붙여버리는 바람에 약간 말장난처럼 됐죠.
빨리 비유해 주세요. 나 이거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굴러갔는데 QLED가 지금 원래 기술적 용어로는 이 QLED라는 기술이 더 좋고 훌륭한 거긴 한데 그 QLED라는 이름을 따고 이상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LCD인데 LCD인데 근데 LED라고 그래. OLED보다 사실 LCD가 더 옛날 기술이잖아요. 그쵸. 과거 기술인데 QLED 말장르만 붙여가지고 퀀텀 닷이라고 불리는 그것만 위에다 붙여서 TV 화질을 좀 더 높인 것뿐인데 QLED라고 이제 네이밍을 해놓으니까 OLED보다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옛날 아파트에다가 도색하고 요즘 이름 약간 그런 느낌. 업계에서는 삼성을 비하하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LCD TV는 알죠? 뒤에 백라이트가 LCD인 거. 그 등을 LED로 바꾸면 LED TV라고 불러요.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거야. 뒤에 LED 있으니까. 그게 좋다니까 뭐 그냥 좋은 줄 아는데. 뒤에 LED이긴 한데 앞에 그 화면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뭔가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퀀텀 닷 LED라고 불러서 줄여서 QLED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LG는 OLED? 삼성은 QLED? 소리 삐까삐까 비슷한데 느낌은 QLED가 좀 더 좋은데? 뭐가 더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격이 더 싸. 이야, 그럼 삼성 TV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LG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건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붙인 건데 저 친구들은 정말 말만 저렇게 붙이는구나 하는 거고 삼성은 거기에 대해서 CNN이나 지우고 와. 계속 우리 건 그 CNN 안 생기는 기술이야. 왜 LCD니까.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제 또 LG가 어쨌든 OLED의 그 한계로 꼽혔던 번인 현상을 어느 정도 다 봤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뭐 10년 무상 보증 뭐 이런 거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세대 제품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직 삼성이 그걸 못 해주고 있으니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삼성 LCD 접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접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접었는데 그 QLED라고 하는 놈도 실제로는 원래 본질은 LCD? 그럼 이것도 안 접은 거예요? 이제 안 해요? 그건 하고 있는데 그 패널 어디서 사오냐? 중국에서 사옵니다. 그것도 사와요? LCD 패널을 중국에 사와서 그 Q자 붙는 스티커만 자기가 붙인다? 이거는 어이씨 라벨갈이 아니야? 그죠? 그렇구나. 근데 삼성이나 현대차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종합 조립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사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또 그게 기술이긴 하죠. 근데 그 모든 거 보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그게 아니지. 아파트 건설하는 거 예를 들면 GS 아파트 자이 그럼 GS가 짓는 것 같지만 GS는 그냥 대장만 서고 나머지 또 다 불러다가 GS가 아파트 짓던 분이 내년에는 또 삼성 아파트 지으러 가고 그런 거예요. 글로벌리하게는 삼성이랑 LG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일단은 기술력으로 치면은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앞서다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중국이 너무 빨리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일단 말도 안 되게 후려치는 걸로 밀고 오니까 중국분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말도 안 되게 후려치고 세계 말고는 없어요? 디스플레이 하는 데가? BOE랑 CSOT라는 업체도 있고요. 중국 거예요? 네, 거기 중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왜 안 할까? 이거를 왜 안 하죠? 다른 나라들이 뭐 일본 같은 애들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있었죠. 소니도 사실 TV 쪽을 했었었고 근데 지금 다 망했죠. 삼성에 밀려서 다 망했죠. 망했구나. 걔네도 라벨가리 하면 살았을 텐데. 소니 기술의 소니. 소니도 한동안 좋은 TV 많이 만들다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너무 잘하는 게 있어서 변신이 잘 안 돼요. 워크맨? 소니가 잘하는 게 지금 뭐예요? 카메라. 그렇구나. 센서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센서 싸움이죠. 그렇기도 하고. 조은하 기자님은 디스플레이 잘하니까 TV 집에서 고를 때 내가 고를게 하겠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아니요, 저는 철저히 가격 위주로 골랐습니다. 싼 게 좋아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내 눈이 되게 좋은 눈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비싼 거 사야 되냐. 저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저 사실 작년에 결혼하면서 혼수를 고를 때 가격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셨어요, 기자님은? 그 LG와 삼성 아니면 다른?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삼성. 가격 삼성. 그러니까 참고로 김현우 소장님은 아직 미혼입니다. 다른 거 있잖아요. 왜 저기 어디야?
그 마트 그거 큰 거 뭐죠? 그거 홈플러스 말고 이마트 말고 하이마트 말고 코스트코 가면 막 그 삼성, LG 아닌 다른 뭐 제3의 TV 이런 거. 그래, 그게 제일 싸잖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화질이 좀 그래요. 아, 그래요? 화질이 조금 달라요. 그 정도는 구별이 되는 화질 정도로. 이게 저도 크게 잘 모르고 있었다가 남편이 원래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TV를 쓰고 있었어요. 55인치를. 네.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근데 그걸 보니까 중국 업체 패널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제 TV를 만들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삼성 QLED도 사실 저는 고사양이 아니라 그냥 중가 정도 되는 그런 거 샀었었는데 나란히 놓고 왔다 갔다 해서 같은 그 콘텐츠를 보니까 화질 차가 너무 격하게 나서 이거 진짜 못 보겠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비교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중소기업 TV인데 네. LG TV도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사용했을 거고 그런데도 화질이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TV 잘 안 보시잖아요. 어떡하지? 예? TV 잘 안 보시잖아요. TV 잘 안 보죠. TV에 제가 주로 나오죠. TV는 시청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거야. 당했다. 이거 어디가 써먹어야겠다. 좋다, 괜찮다 이거.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 네.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정원아 기자님은 결혼 작년에 하셨으면 남편은 비슷한 업계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기자 싫어합니다. 저는 누누이 늘 정상인과 결혼하신 네, 기자님.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근데 기자는 왜 되신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인생이니까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도 되겠지. 괜찮은 기자님들도 있어. 아니 힘들다고 하시니까. 자, 기자들 얘기는 다음번에 또 몰아서. 재밌다. 자, 김현우 소장님이 아까 오늘 이 커피타임을 왜 하냐면 김현우 소장님이 하필이면 그 사전 청약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문자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싶은 게 많은데 4082님 가지 말고 11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더 말씀해 주세요. 커피타임 언제 녹음하는지까지도 다 아셔 이제. 김현우 소장님 진짜 방송인 다 되셨다. 문자 번호까지 읽어주고 그런 거. 아까 PD님이 지적하는 거 들었어요. 앞에 번호를 읽어주셔야지. 자, 질문 해보겠습니다. 4761번님께서 아무튼 닥치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신도시 사전 청약 가능합니까? 네, 051 기준입니다. 051 기준 수도권에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051이 뭐예요? 그게 자 모집합니다라고 딱 뜨는 공시가 뜨는 날. 051. 051. 뭐로 들으셨어요? 그거 어디에 뜹니까? 청약을 하는 사전 청약 사이트라든가 사이트에 뜨는 날 벌써 이미 우리는 뜬 느낌이에요. 아니. 아니 오늘 봐봐 이거 3기 신도시 지금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051 딱 떴을 때 모든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고가 어디서 뜨냐고요? 공고가... 유튜브에 뜹니까? 아니면 아니요. 문자 안 와요? 문자가 오긴 하는데 그거 공고를 보려면 들어가는 곳이 청약홈이나 보통 LH 청약센터 그리고 사전 청약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열릴 것 같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그런 홈페이지를 우리가 평생 한 번이나 들어갑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청약 한 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지. 그럼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날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 날이? 아직 안 정해졌고 대략적으로 7월에 나온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7월 전에 청약 통장이 예를 들어 저는 300만 원 모여 있는데 제 배우자는 뭐 1,000만 원 모여 있다. 근데 세대주가 나루돼 있다. 근데 이거 세대주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대주 미리 바꿔야죠. 051이 만약에 7월 1일자로 떴는데 이거 보고 세대주 바꿔야지 해서 7월 2일에 세대주 바꿔봐야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청약을 할지 그 기준 요건이 뭐고 특별공급은 뭐가 유리할지를 먼저 미리 따져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유리하게 뭔가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제 거 상담해볼게요. 아이가 없어요. 네. 지금 박세영 작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청약 통장에 저는 400만 원이 있어요. 네. 와이프 거에는 600만 원이 있어요. 네. 지금 세대주는 와이프로 돼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노려야 됩니까? 사전청약 이번에 나오는 건. 자, 사전청약 중에는 이제 사전청약을 포함해서 본청약, 사전청약 똑같으니까 청약은 특별공급과 우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다른 요건을 해가지고 먼저 줄을 세워줘요. 먼저 줄을 세워주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다음에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 7년 이내고 마음만 신혼이면 신혼 아닌가요? 아니 됩니다. 요번에. 그러면 그동안 마음만 신혼이면 신혼도 돼요? 그 마음을 어디서 보냐? 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신혼이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도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도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혼으로 네. 본다. 신혼희망 그건 합리적인 기준이야. 신혼희망 타운. 그건 합리적인 기준이야. 왜죠? 신혼희망 타운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아이가 없는데. 만약에 신혼인데 입양하면요? 마음만은. 입양도 가능합니다. 입양도 입양 자녀 가능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쵸 모르겠다. 마음속에 걸려지는 그 부분 아마 지금 다들 생각하신 알겠어요. 이거 악용은 어떻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도가 되게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선하겠지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요. 아니요. 우리 MC는 인간은 악하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이 제도가. 그래서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사전청약을 일단 당첨이 된 다음에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면 본청약이 100%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돼요. 공고일 기준에서 1년 이내에 혼인을 예약해놓은 자. 그래서 청첩장이나 아니면 우리 상견례도 마치고 그 예약한 신혼부부도 사전청약에 넣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청첩장이나 이런 거 넣었어. 당첨이 됐네? 그럼 1년 이내에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누구랑 결혼할지 청약에 써요? 그 상대방 이름을? 이거 서류는 내죠. 서류는 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떼지면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 한번 하고 혼인신고 다시 이제 이혼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 요건을 맞췄죠. 하지만 중간에 이혼한 것도 어차피 상관없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본인들만 그 기록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 미혼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가능성은 없어. 계속 미혼일 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자녀가 우선하니까 자녀 수가 많아야 1순위 이렇게 순위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 신혼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얼마나 신혼이냐. 그래서 아이가 많으면 그래서 더 신혼을 사실 해주는 건 아니고 아이가 많으면 이제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청약통장은 가점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저해서 점수가 높아야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특별 공급은 가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일반 공급에서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저축 총액은 가점과도 또 다른 거네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 이거는 공급. 공공 아파트니까. 네네. 일반 공급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공공 아파트의 일반 공급. 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는 전부입니다. 공공 아파트다 다. 일반. 내가 일반으로 집어넣으려면 저축 총액. 그런데 그 저축 총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축 총액 많은 자 나 지금 적금 깨고 주식 다 깨고 해가지고 여기 1억 집어넣어야지. 안 돼요. 오늘 집어넣어 봐야 이번 달은 10만 원. 매달 꾸준하게 10만 원씩 얼마나 오랫동안 부어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한 달에 한 번만 넣을 수 있고 여러 번 넣어도 10만 원까지만 돼요. 한 달치는 무조건 10만 원만 카운트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5번 넣어도 2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1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맥시멈 120만 원까지밖에 안 쌓이는 게 이 통장이네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분양한 게 SH에서 분양한 보덕강일 11단지, 8단지, 9단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커트라인이 2,100만 원이에요. 즉 210개월 동안 넣으신 분. 그런데 210개월의 기록이 다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총액만 맞추면 돼요? 똑같이 나와요. 너 210개월의 기록 띄워와 그러면 거기 이제 전산상에 띄어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속일 수 없어요. 저 되게 아쉬워하시는 표정이. 은행이 저를 속였어요. 그냥 총액만 맞추면 된다고. 그건 민영 아파트. 민영은 그래서 하기 전에 그 전날에 넣으면 되잖아요. 민영은 그 전날 다 넣어도 돼요. 자, 그런데 나 그것도 몰라. 아무튼 지금 공공 얘기니까 되게 재밌는 건 5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김현우 소장 TV에 대해서는 좀 멍충이 김현우 소장이 야 진짜 모든 걸 다 잘하는 우리 조은하 기자한테 그 뭔가 여기 이랬는데 지금 싹 제 주제 바뀌니까 김현우 소장님은 뭐 어디 딱 청약 기준 뭐 커트라인 다 하는데 부끄러워 나 얼굴 빨개졌어. 조 기자는 또 갑자기 바보가 됐어. 부동산 몰라요. 부동산을 몰라요. 야 신난다. 바보가 있으니까 좋네. 근데 바보가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바보는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 그럼 그 위에서부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민영 아파트가 있고. 이거 다시 좀 돌아가요? 싫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이거 공공분양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부터 맞추고. 일단 제 거부터 해결 좀 해줘요. 일단 갈라드릴게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 좀 해줘요.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민영 아파트가 있고
공공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그 민영 아파트는 레미안 자이고. 그렇죠. 공공 아파트는 뭐 LH 뭐 그런 요즘에 거예요? 근데 옛날에 주공 아파트. 그런 근데 거. 요즘에는 나라에서 짓는 거 안 붙이잖아요. 무슨 오케이. 마을 아파트 이렇게 붙이죠. 자,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3기 신도시는 다 이거예요. 다 공공이다. 다 공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 기준만 알아보면 되는데 공공 기준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고 네. 요번에는 일반 공급은 15% 정도고 나머지는 다 특별 공급이에요. 예. 이분들을 더 우대해 주겠다는 거고. 일반과 그러면, 특별은 어떻게 달라요? 자, 일반 공급은 뭐냐? 그 자격 요건만 맞추면 뭐 청약통장 12번 이상 혹은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네. 무주택이면 1순위. 네. 이 끝이에요. 뭘로 갈려? 자, 가릴 때는 저축 총액. 아.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순위가 다 1순위잖아요. 100세대 모집하는데 1000명이 몰렸어. 이야. 그럼 순위를 따질 땐 저축 총액이 많은 자부터 쭉 세웁니다. 예. 이거는 다만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저축 총액으로 세우고 네. 40제곱미터 이하는 저축 횟수예요. 아. 아무래도 소규모 아파트니까 돈보다는 어. 뭔가의 꾸준함. 꾸준히 그동안 갈망하셨던 분 순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40제곱미터 초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인데 제가 아까 고덕강일 8단지 말씀드렸죠. 거기 커트라인이 2100이다. 210개월. 네. 근데 210개월이면 연으로 한다면 한 11년, 10 아닙니다. 9년. 13, 4년. 12달이 1년이니까 네. 거의 그러네. 한 15년 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온 거. 지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은 네. 2009년 5월에 나왔어요. 네. 그 아까 210개월이면은 17년 5개월이거든요. 17년 반 정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에 나왔으니까 12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네요. 근데 17년 5개월이 된 통장은 뭐야? 음. 옛날에 청약저축. 옛날에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세 개 다 돌아다닐 때 그 청약 그때 저축. 그 청약저축.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커트라인 2,100만 원 뭐냐? 그분들까지 줄 딱 쓰고 그냥 뒤는 끊어진 거예요. 그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한 분은 지금부터 방송 듣지 말아야 되네. 일반 공급은 가능성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130만 가구가 분양된다고 해도 나 저기 들어가 볼까? 일반 공급으로라고 하시는 분들 빨리 희망 접으시고 그냥 다른 주택을 알아보세요. 17년 동안 부어야 된다. 17년 동안 부어도 부었어야 안 돼요. 된다. 그러니까 이미 부어왔고 그분들은.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남아 있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냐? 수도권 통틀어 보니까 청약 저축 가입한 통장만 한 3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210개월이고 뭐 그렇죠.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지금부터 부어 나가더라도 형들이 먼저 부어놨다. 낮고 또 지금 계속 부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 일반 공급은 포기하시고 특별 공급으로 가야죠. 가는데 특별 공급은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뭔가 특별한 느낌이다. 그래도. 특별하죠. 들어보자.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있고 장애인 특별 공급이 있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어허. 생애 최초는 없어요 여기? 생애 최초 6가지. 기관 추천을 보통 빼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울 뻔했어 지금. 생애 최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게 특별 공급 중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주는데 신혼부부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신혼 7개월, 신혼 7년, 7년이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요번에는 요런 일반 분양하고 그 다음에 신혼 희망 타운이라고 따로 단지가 조성이 돼요. 예. 여기에서는 신혼을 아까 말씀드린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7년이 아니더라도 신혼으로 인정해주고 신혼 희망 타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타운에서만. 네, 그 타운. 근데 그 타운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60제곱미터.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조건이 어디에 부합하냐.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쪽으로 들어갈까, 신혼 희망 타운 쪽으로 들어갈까. 이 2가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갈래가 많이 나뉩니다. 여기서. 그 신혼 희망 타운밖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린애가 있어서 가능한 분은 무조건 신혼 희망 타운이고 다른 조건 안 되지만. 네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공고문이 떠야 자세한 건 나오지만 대체적인 여지껏의 틀은 이렇습니다. 그럼 결혼 7년 이하라서 난 누가 봐도 신혼인 그분들은 신혼 희망 타운으로 갈 수도 있고 신혼 부부 특별 공급으로 갈 수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해요? 그걸 봐야죠. 공고문에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뭘 우선하냐. 신혼부부이면서 요거는 다 충족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우선이에요. 예, 동순위에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 근데 그럼 신혼부부들은 그냥 자녀 수를 결정하네요. 그렇죠. 7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물론 이제 자녀 수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자녀 수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랑 무주택 기간 이런 걸 따지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다 동점이에요.
다 점수 똑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30년 됐어요. 이게 아니라 2년 넘었어요. 3년 넘었어요. 요 정도만. 그럼 다 만점. 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약간만 지나면 만점? 뭐 약간만 지나면 만점인데 자녀는 이게 배점표가 있어요. 자녀도 한 명 이상이면 다 만점 이렇게 그렇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몇 살이냐 이것도 봅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예, 어릴수록 좋고. 야, 그건 왜 그래요? 신혼이면서 아이가 많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쌍둥이다. 그럴 수 있지. 이분 먼저.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고는 뭘 보셔야 되냐? 신혼부부 특별공고 배점표를 보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 수도 동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추첨. 저런 거 물어볼까봐 짜증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야, 자녀 수가 그럼 뭐 81, 82 이러냐? 두고 있어요. 2명 아니면 3명 많아봐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동점이지. 추첨입니다. 추첨인데 자 자녀 수는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머릿속 컨텀단 말씀해 드렸잖아. 아까 어려운 거. 이게 잘 보면 악용할 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잠깐 입양하는 식으로? 뭐 그러거나 아니면 이혼한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많은 사람이랑 잠깐 결혼해서 나는 신혼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녀로 안 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둘이서 결혼했어요. 자녀가 둘이에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로 안 친다고요? 자녀가 둘인 상태에서 그냥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면 네. 돼요. 그런데 요건 되는데 둘이 이혼했어요. 예. 갈랐다가 다시 붙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신혼 카운팅이 다시 되죠. 그렇죠. 자녀가 둘 있잖아요. 그럼 예. 우선순위 올라가. 즉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는 안 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데 자 다시요. 결혼을 했는데 뭐 편집할 필요는 없어요. 편집 좀 찍히시는 거 봐. 결혼했는데 애가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이에요. 예. 결혼한 지 한 20년 됐어요. 신혼은 아니죠. 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당첨 가능성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있죠. 3명이면. 네. 그래서 야 우리 잠깐 갈랐다가 다시 붙자. 예. 그러면 신혼이니까. 그렇죠. 재혼도 신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헤어졌다가 다시 붙으면 이제 신혼부부이고 자녀도 3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순위가 위로 확 올라가죠. 그렇죠. 이걸 막고자 다시 이혼했다가 다시 붙은 배우자 사이에서는 자녀는 자녀로 안 쳐요. 즉 이렇게 이혼했다가 다시 붙으면 이 자녀 셋이 0명이 돼버립니다. 요럴 땐 배점표에선. 알겠어요. 뭐 이거 어렵죠. 이런 입양은 됩니까? 입양은 돼요. 예. 어쨌든 어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박 작가님은 그런 제도가 있구나. 박 작가님은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성 없죠. 왜요?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네. 물론 이제 뱃속의 아이도 자녀로 포함을 해줍니다. 자녀로 포함을 해줘요. 그건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뱃속의 아이도 자녀를 일단 포함은 해준다. 만들 계획은 포함 안 해줘요? 만들 계획은 안 됩니다. 결혼 계획은 잡아준다며. 네. 아이 만들 계획은 왜 안 잡아줘요? 그럼 만들 계획 100명입니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계획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 결혼 마음이 계획이야 충분한데 청첩장이 있지만 결정이 있는데 신혼부부도 1년 이내 혼인해야 돼요. 아니면 그 당첨 자격 취소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으로서 결혼 계획은 그래도 추진이 그렇게 되지만 아이 갖는 계획은 쉽게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셔야 될 거. 진행 그리고 진행. 네. 자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외에 다음이 가장 이제 보기 쉬운 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리 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생애 최초여야 돼요. 모든 우리 세대원이 나와 세대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역사가 전과가 없어야 돼요. 네. 부모님은 집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가졌던 이력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60대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부모님이 소규모 주택 혹은 1억 3천인가 이하의 뭐 소액 주택 이거는 집으로 또 안 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요번에 아까 무주택 기준에서는 소액 주택, 소규모 주택 내가 가진 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나는 주택이라고 생긴 거는 한 평짜리 집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말씀드리냐? 자, 저축 이거는 금액을 봐요. 일단 600만 원 이상만 쌓여 있으면 돼요. 600 이상이라고요? 네, 600 이상. 아까 배우자분 600 이상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구나. 600 그럼 이상. 지금부터 보면 안 돼요? 지금 4월이죠. 4월, 5월, 6월, 7월까지 딱 넣으면 40만 원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자, 여기서 팁 하나. 혹시나 내가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청약저축 빵꾸 난 거 있나요? 네.
중간에 구멍 난 거 있습니까? 제가 안 냈던 거. 안 냈던 달이 있나요? 라고 예. 한다면 있다 그러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왜냐? 그거는 10만 원씩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뒤늦게. 물론 기간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게 인정되는 게 요번 달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요번 달에 카운팅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10년 전에 1번 한 달 가입해 놓고 여지껏 한 번도 안 내다가 이거 지금부터 10만 원씩 내 가지고 쫙 인정해 주세요. 그럼 여지껏 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렇죠. 꾸준하게 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요. 이건 되게 복잡한데 조금씩 늦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 한두 달이나 뭐 여러 달 안 냈던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채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빨리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거 못 냈던 거 채워 넣을래요. 그래서 금액을 늘릴 방법은 있다. 예, 그렇죠. 안 냈던 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10달치를 안 냈다. 그래서 100만 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또? 그거 10만 원으로 인정돼요. 아 왜? 왜긴 왜요? 한 번 넣는 거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수상. 10만 원씩 10번을 넣어야 돼요. 그 통장에다가.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시간 나눠서 넣는데요? 그냥 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심했다. 9시에 10만 원, 10시에 10만 원 이거 돼요? 9시에 10만 원, 9시 1분에 10만 원, 9시 2분에 10만 원도 상관없어요. 돼요? 10만 원씩 10번 나눠 놓으면 돼요. 좀 이상하잖아. 이상한데 이렇게 직접 해보신 분들은 뭘 느끼냐면 하면 이제 은행에서 경고창이 뜹니다. 왜 또? 같은 계좌고 여러 번 입금하는데 너 이거 입금하는 거 맞아? PC가 아니냐? 다시 확인해봐. 상식적으로 이렇게 입금하는 경우는 없어. 창구 가서 하면 안 되고 창구 가서 하면 안 해도 될거든요. 돼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죠. 저 2018년 4월 이후로 안 냈는데. 그거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10만 원씩 쭉쭉쭉쭉. 아예 꿈을 접었거든요. 아. 집을 가지겠다는 정가를 안 가져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렇게 10만 원씩 납입해서 600을 채워 넣으면 되고 이렇게 채워 넣고 그다음에 과거에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은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냈던 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건 또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아니요. 생애 최초로 하려면 네. 최소한 5년 이상 어디 가서 과거에 일했던 이력이 있어야 돼요. 일했던 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일단은 충족하시죠. 배우자분은. 그러면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뺑뺑입니다. 추첨이에요 무조건. 네. 운에 맡길 조건만 되면. 네. 점수가 아니라. 청약 저축 금액만 되고 네. 생애 최초이기만 하면 이건 운이에요. 나이 이런 것도 없어요? 나이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거는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녀 없잖아요. 배우자도 없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생애 최초도 그럼 결혼해야 돼요? 혹은 결혼은 현재 아니더라도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 네. 근데 나는 한 번도 여지껏 집을 가진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뭐 자녀는 있네. 하시는 수 있지. 이거는 가능하죠. 자녀도 근데 우리 세대에 구성돼 있다면 얘도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신 싱글은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청취자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싱글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더 급하다고 하면 그거는 생각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도는 그렇다. 네, 제도는 현재 이렇고. 그리고 이제 노려보실 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 거죠. 그건 이제 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뭐냐. 신혼부부면서 자녀가 많으신 분. 다자녀 특별 공급. 이거는 이제 다자녀에서도 배점표가 있어요. 몇 세냐에 따라 가지고 좀 유리한 점수 들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보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아이 몇 명? 아까 그 신혼부부에서는 자녀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배점표는 세 가지입니다. 1, 2, 3번 세 문항인데 다자녀 공급에서는 배점표가 되게 다양해요. 문항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 나 신혼부부이기는 한데 자녀 수로 한 2명 정도 돼가지고 이거 약간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신혼부부들 중에 3자녀가 될 것 같아요. 많아서 밀릴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한다면은 다자녀 공급의 배점표를 보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신 다음에 그게 더 유리하다면 다자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둘인데도 다자녀에서 이길 수도 있다. 네, 다른 점수들이 배점표들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세대에서 이것도 둘 다 넣었다, 뭐 남편도 넣고 나도 넣었다, 이건 망해요. 그렇게 넣을 수도 걸러지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안 걸러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자, 특별 공급은 그리고 생애 한 번밖에는 안 돼요. 당첨이 되면 다시는 못 쓰는 카드가 돼버립니다. 잘 해야겠네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한번 넣어볼까? 특별 공급으로 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면 마음도 없는 곳에 당첨되면 이게 히든 카드 하나 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안 했어도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계약과 상관없어요. 당첨되는 순간. 사전 청약은 물론 아니에요. 사전 청약은 얼마든지 반품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전 청약하잖아요. 네, 이번 사전 청약에서는 그래서 어디든 넣어봐도 돼요. 하지만 사전 청약도 한번 당첨이 됐다가 이거 취소해버리면 네. 1년 동안은 사전 청약에 다시 넣을 기회는 안 주겠다. 1년 동안은. 네. 그럼 거의 1년 동안이라고 하면 지금 7, 10, 11, 12, 4개월 동안 네. 3기 신도시에 대한 거 지금 4, 3, 계속 쏟아질 텐데. 한뭐 10몇 개 단지가 거의 반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거 포기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또 내년에 또 앞에서 몰아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3기 신도시를 12월까지 다 해버립니까?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희망을 좀 남겨둬야지. 다 해버리면 내년 1월부터 또 집값 폭등이지. 에이 나 나설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다 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 분들도 안 되죠. 이번에는 안 되는데 네. 그럼 내년에 풀리지만 이번에 사전 청약이 이번 가을이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8487님. 8487님. 청약 조건의 기준 날 대당첨 제한이면 내년에 재당첨 제한 풀리는 사람은 아니 안 되죠. 사전 청약 때 모든 조건이 딱 그 공고일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수진님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 외지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 외지구는 거주 요건이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주 요건은 똑같아요. 수도권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나뉘어 있어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네. 우선 공급, 일반 공급이 나뉘어 있는데 우선 공급이 70%, 일반이 30%인데 네. 이 우선 공급에 있어서 거주 요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 사실은 다 먼저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진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너는 어떻게 하니? 아니 저는 이게 그걸 설명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것도 신기해요. 개인이 어떻게 하냐? 이 제도를 어떻게 쫓아가? 쫓아갈 수 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와. 너무 복잡하죠. 왜 걱정을 해요, 소장님? 그걸. 네? 나라 걱정하는 거야? 아니 가겠네 국회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라 걱정하다가 국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구나.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해 놓은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너무 이거 바꿀 수 없었어. 뭘 이걸 공부하려면 뭘 공부하면 됩니까? 블로그? 검색? 카페? 아니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죠. 잘못된 정보 많죠. 많죠. 엄청 많아요. 블로그, 카페 이런 거에 저도 이렇게 검색하다가 봐서 뭐 바뀌었나? 이거 아닌데? 바뀌었나? 그런데 되게 막 사람 수도 많고 이거 블로그 그 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바뀌었나 해서 실제로 거기 가서 따져보고 확인해 보면 틀린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기사도 그래요. 기사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진짜. 요번 기사에 지금 기사도 안 되고 블로그도 안 되고 뭐 하나 남는다? 송경제. 송경제도 틀릴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95.9. 그리고 요번 기사에도 되게 위험했던 게 뭐냐면 신혼부부는 대출이 70%까지 나온다 이렇게 대충 써놨어요. 대충 쓴 거예요. 이건 정말 물론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지면이 왜 부족해? 화면이 부족해서. 자 이게 왜 위험하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이 있어요. 이거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6억짜리 집 67, 42, 4억 2천이니까 나머지 1억 8천만 내 돈 있으면 되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대출은 뭐냐면 수익 공유형 대출이에요. 분양가보다 나중에 이 집이 비싸졌을 때 그 집을 팔거나 혹은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중도 상환했을 때 그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오른 집값 나라랑 나눠 갖는 대출이에요. 나눠 갖는 대출이에요. 대출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근데 수익 공유형 대출인데 그게 수익 공유형 대출이라고 상품에 나와 있진 않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이거 왜 숨겨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알려주죠. 그 대출을 받으러 갈 때는. 대안이 있어요? 그거 나 싫어. 난 내가 다른 거 오는 거 해도 다 먹을 거야.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그냥 70까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규제를 받죠. 실수요자다 하면 50% 모일 때까지 받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거 또 뭐가 있냐? 이게 거주 제한이 걸려요. 거주 의무.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면 어떤 식으로 집에 입주하냐 돈이 부족할 경우에 당첨됐어요. 중도금 40% 내야 되잖아요. 보통 40에서 50. 나중에 잔금 치르는데 잔금 치를 때 돼서 돈이 없으면 일단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집어넣어요. 6억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를 5억 정도에 6, 7, 40에 한 4억 정도에 받아 넣어요. 그 다음에 이분 세입자 기간 2년이 끝날 때쯤 되면 6억짜리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한 8억 정도로. 그럼 대출이 좀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채워 넣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거주 제한, 거주 의무가 걸려서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 돈 있어야 되네.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됩니다. 50%는 대출로 해결하더라도 계약금은 대출 안 나오죠. 10%. 그래서 나 여기 집어넣을 거야. 이거 분양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단계에서부터 자금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분양가가 얼마냐? 6억이다. 그러면 당첨됐다. 6천 계약금. 발코니 확장 비용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40%. 나머지 50%는 현금 3억이 필요합니다. 안 되겠네 나는. 이거 지금 오늘 이거 배운 거에 좀 더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학원 차릴까요? 아 진짜 되게 자신만만하다 진짜. 아니 어제는 넷플릭스 안 본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혼나고서는 야. 오늘은 디스플레이 몰라가지고 할 일은 그게 딱히 뭐예요 좀 하더니 김현우 선생님 웬만한 분야는 다 바본데. 와 야, 그러게요. 오늘 학원 차릴까요라니. 제가 느낌을 받은 건 나는 웬만한 분야 바보구나. 아니, 이걸 머릿속에 넣고 다니니 웬만한 분야가 머리에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원래 박사라는 게 그거라면서요. 하나 제대로 알려고 나머지 다 포기한 사람들. 모든 기능을 포기해버렸다. 방송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벌써. 요거 남는 내용은 또 한번 어디 김현우 소장님 컨디션 좋을 때 네. 아니면 김현우 소장님 뭐 궁금한 거 생길 때 우리 파트 합시다. 저희 뭐 유튜브도 하는데 거기 들어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 하나 더 알려줄게. 돈구멍 TV 말고 뭐 한다고요? 그거 골드러시. 골드러시. 골드러시 팟빵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송경제에서 겹치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PD가 편집 좀 잡아놨다. 방금 이거. 골드러시 말 물리게 해야지. 편집 못하게.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